우리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 처리가 끝났죠. 근데 내신을 봤더니 앞이 깜깜합니다. 과연 내신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라고 너무 막막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있죠. 바로 논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논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 사실상 논술에 대한 어떤 막막함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테랑 수리논술 강사님을 모셔서 수리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논술을 시작하신 지 20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와, 20년이면 웬만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술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정교하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리논술 강사고요. 유홍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가경 선생님이 같이 수리논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통해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리논술에 대한 어떤 무성한 소문, 오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모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건 저도 많이 공감했던 건데 수학을 잘해야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고요. 저도 이건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 보이고 뭔가 수능, 수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면 논술을 할 만할까? 이 정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을 잘할수록 유리한 건 맞죠. 이건 당연히 이제 수학을 잘할수록 사고하는 속도와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한 지점이 있는데 등급으로 이제 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보충 설명 이제 드리면 상위권대에 있지 않습니까? 연대나 고대나 혹은 이제 의치학 계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등급으로 2등급 이상이면 해볼만 하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노력의 영역인 거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대나 경희대나 중앙대, 이런 이제 중상위권 대학, 이런 대학은 3등급대 이상이면 되겠다. 그리고 인서울을 이제 노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등급 이상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약수령 대학, 그런 대학들은 4, 5등급 아이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수학을 굉장히 이제 잘하는 아이들의 전유물로 이제 생각이 하는데 그런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2015학년도, 16학년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시기 때는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파이널 수업을 한단 말이죠. 연대 수업이나 혹은 이제 연대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럼 이제 연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아이들이 이제 한 클래스를 가르치면 거기 있는 아이들 한 30에서 40만 대응이 가능해 보여요. 가르쳤을 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애들이 이걸 풀고 연습해서 갔을 때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그 정도 비율이 이제 대응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 낮아졌거든요.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사실 이제 난이도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사실은 실수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 실력이 별로인 아이도 연습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어쨌든 그 시험 시간에 실수를 줄이면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갖는 게 논술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시험의 난이도는 쭉 낮아졌습니다. 쭉 낮아졌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봤는데 선생님 안 그렇던데?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한 반에
그런 정도 레벨을 갖는 아이들을 연습시켰을 때 그때는 30에서 40, 지금은 70에서 80. 예,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할 만한 전형으로 이제 바뀐 거죠. 단 연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좀 됐을까요? 완전 저는요, 예.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마자 좀 가능성과 희망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딱 1번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어도 할 만한데? 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약수령 논술이 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천대 같은 학교가 이제 약수령 논술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약수령 논술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고요. 심지어는 이제 용어를 처음 쓴 학교이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적성이었죠. 원래는 적성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서술형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적성은 객관식 형태였습니다. 객관식 형태였는데, 지금은 서술형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그냥 수능 완성.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좀 어려운 3점, 그리고 쉬운 4점, 뭐, 그 정도 느낌? 예. 그래서, 가천대 보는 아이들 중에 3등급 정도 아이가 있어요. 수학 3등급. 예,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따로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뭔가 이제 걔네들한테 주는 게 사실은 이제 서술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주는 거고, 지식적으로는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 아이는. 단지 이제 더 아래에 있는 등급대에 있는 아이들, 뭐 4등급이나 5등급,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이제 준비하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시험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에요. 예, 예. 근데 저는 정말 수능 수학 4등급 정도면 논술 근처는 얼씬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약술형 논술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게 엄청 좋은 일 같은데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도 와 이렇다고? 제가 한번 봐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죠. 저도 안 들어도. 그래서 이거는 잘 물어봤다. 잘 여쭤봤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강영 선생님이 워낙 이제 포인트를 잘 캐치하시니까. 예. 그럼 이게 좀 그럼 1번 질문에서 약간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어요. 약간 논술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수학 문제의 답을 구하는 느낌보다 그 과정에 좀 더 집중될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아이들 중에는 이게 수능 수학보다는 뭐 경시대회랑 비슷한 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전문가 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질문이 이제 약간 섞여 있어요. 약간 섞여 있는데, 경시대 문제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근저에 있는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발상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시대 느낌은 내가 수학을 공부해왔어. 교과 과정을 공부해왔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절스럽잖아요. 그죠? 그게 2015학년도.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노력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봐도 1년에 많아봐야 한두 문제. 많아봐야 한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선생님들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감탄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이제 논술을 가르친 선생님들 4명이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계속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하는데 그럼 이제 1년에 나오는 문제 수가 모의 논술 포함해서 수시문항 포함해서 대략 250에서 300문제 정도 돼요. 그거 이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거 이제 다 분석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주제로
가르쳐야 하나. 그거 이제 보면 이제 전에 나왔던 다른 대학의 문제가 올해는 요 대학에서 나오고 또 내년엔 저 대학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수능 공부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 수능도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많은 횟수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저도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 2회예요, 2회. 약간 놀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놀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학력고사와 이제 수능이 바뀌고 그 2년 후에 이제 수능을 보신 거네요. 와. 그쵸. 예, 수능 2회인데, 수능,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수능이 이제, 저희 때는 사실 발상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이디어적인 면이 커서 굉장히 이제 학력고사에 찌들어 있었으니까 굉장히, 얘는 정말, 굉장히 시험을 잘 만든 시험이다.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창의력도 요구하고. 뭐 그랬던 이제 시험이었는데 이제 너무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변질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논술도 이제 마찬가지라고요. 논술도 지금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 문제들이 전에는 굉장히 신선한 문제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교과 과정에서 배웠지만 그렇지만 나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야 그래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경시대회 느낌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노력으로 이제 커버되는 그런 이제 시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답을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사실 이제 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찾아가는 시험이 이제 수능인데 논술도 그런 경향성이 커지긴 했어요. 커지긴 했는데 뭐 다 알고 있듯이 과정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별로 채점 기준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채점 기준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는데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썼냐? 물론 이제 학교마다 채점 기준이 다르니까 걔가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썼는데 교과서대로 썼는데 여기에서 점수가 뭔가 조금의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건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서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마다 좀씩 이제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이들은 뭐 내가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안전한 서술이 뭐냐. 그걸 통해서 사실 이제 좀 수학적인 역량이 모자른 아이도 수학적인 역량이 큰 아이와 비교해서 노력으로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이제 더 깊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까 학력고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치루었던 시험이 대학별 본고사라는 시험이 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봐왔는데 본질적으로 본고사라는 시험이랑 수리 논술이라는 시험이 어떤 차별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본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참고로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이제 부모님 세대 맞겠구나 아이들한테는 예 제가 본고사를 봤습니다. 전 수능도 보고 본고사도 보고 거의 이제 별로 시대상 좀 안 좋은 시대였죠. 왜냐하면 내신도 있고 뭐 본고사도 있고 그리고 수능도 있고 세 개를 다 봐야 됐거든요. 뭐 어쨌든 3개년간 시행이 됐어요. 94학년도, 95학년도, 96학년도. 그 다음에 이제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본고사를 공부했을 때 그때 이제 느낌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르치는 문제들을 이제 보면 형태상의 차이는 사실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형태상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이 아무래도 이제 제재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제 사교육 유발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즉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낮아지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때 본고사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모든 대학이 이제 그런 본고사 형태를 취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대학이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조심하는 게 있는 거죠. 여전히 조심하는 게 있는 거고, 다만 지금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와 본고사가 이제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본고사 문제는 그냥 문제 한 줄이 있습니다. 문제 한 줄이 있고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 한 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술은 제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상을 하지 않아도 제시문을 보면 출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해서 힌트 삼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문제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 소문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소문항들은 앞의 문제가 다음 문제에 바로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힌트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힌트 있는 문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힌트가 있는 문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힌트가 있는 문제가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선생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평소에 생각하면 이게 힌트가 있다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진짜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못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그 힌트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 힌트가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그 힌트의 요구대로 풀이 과정과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문제라는 게 풀다 보면 힌트의 방향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실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힌트라는 게 등장했을 때 그 힌트를 풀이 과정에 녹여내고 지키지 않으면 감점의 대상이 되나요? 그거는 좀 문제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풀이 과정이 한 개는 아니잖아요? 뭐, 한 개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개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의도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발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줘! 이렇게 이제 의도를 했어요. 힌트를 줬잖아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을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알던 방식으로 써. 이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요구는 없어. 근데 앞에 힌트를 줬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 애매함이 있죠. 힌트를 줬을 때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네. 근데 이제 힌트는 힌트일 뿐인 거지. 얘가 채점 기준이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지점은 있어요. 애매한 지점은 있으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거죠. 이것도 역시 지도상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사고하려고 노력하자. 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좀 질문이 이어져서 좀 많은데 좀 죄송해요. 너무 힘드실 텐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학생들은 공부를 좀 쉽게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대학마다 어떤 문제 출제 스타일이나 경향이 좀 있는 편일 것 같은데요.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나 유형별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사실 수학은 하나다라는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의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이 좀 아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역시 선생님이니까. 이게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는 건데, 인문 논술하고 수리 논술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 논술은 학교별로
어쨌든 저도 이제 수리논술 선생님이니까 그냥 이제 건너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수리논술보다는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별로. 근데 이제 수리논술은 사실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수학입니다. 어차피 수학. 그러니까 수학 개념이 더욱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뭐 대학별로 형태에서 유형의 차이에서 오는 이제 어려움보다는 아이가 몰라서 못 푸는 어려움이 더 큰 거죠.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도 사실 그래요. 일단 1학기, 즉 상반기 강좌는 그냥 다 묶어서 갑니다. 다 묶어서 가고 이제 하반기 강좌에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을 해요. 실전 모의고사반을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뭐 여기서도 강조되는 건 사실 주제와 그리고 개념입니다. 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따른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더 강조되는데 강의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반을 하는 이유는 시험이 다가오니까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인 것뿐인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는 건 사실 개념이 좀 완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좀 더 탄탄하면 사실 그 연습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 강좌를 이용해도 좋고요. 그게 이제 대략 뭐 길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 혹은 이제 수능 끝나고는 뭐 매일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정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적응이 조금 더 난 느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원서 쓰고 난 다음에 학교가 정해졌잖아요. 사실 원서 쓰기 전에는 내가 목표했어도 구평을 보고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니까 구평 이후에 내가 원서를 여기 썼어. 그리고 내가 이 대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보다 타깃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이 정해지면 그때 이제 하는 걸 추천해요. 근데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 개념들이 이 학교만 공부했을 때 더 유리했겠다.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예. 해보시면 뭐 느끼게 될 겁니다.